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단원, 10단원 단원 평가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이 범위 페이지가 164에서 1이 빠졌어요.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생이 프린트를 받자마자 바로 지적을 해줘서 여기 고쳐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학번 이름 쓰시고 꼭 시험 보기 전에 잘 여러분 봐서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밑줄을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거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만을 정치라고 생각하거나 정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만 하는 활동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정치를 좀 좁게 본다면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였죠.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한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든 활동도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활동. 이렇게 만약에 정치를 본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용어는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 문제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례를 한 가지 서술하는 건데요. 우리 교과서 이거는 164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는 자리 배치 어떻게 할지 학급 회의를 해서 결정하거나 반티를 결정하기 위한 학급 회의 이런 게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리 배치를 위한 학급 회의 또는 반티 결정을 위한 학급 회의 하는 거 이런 것도 서로 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한 가지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대화와 토론이 오고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교과서 16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 가지 서술하라고 하면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굳이 두 가지, 세 가지 쓸 필요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답을 적을 때 팁을 드리자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아마 문제로 제시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이 문항 번호에 맞는 칸에 적는데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가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고 그리고 이거의 사례, 가의 사례는 자리 배치를 위한 학급 회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야지만 감점 없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를 시행한 이곳은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된 곳이래요. 여러분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디였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데모라는 말이 다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가 다수에 의한 통치라는 그 용어가 탄생한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보면 중요한 정책은 민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직자
예, 그 어떤 뭐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표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통하거나 돌아가면서 이게 윤번이라고 하는데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선거로 뽑진 않았어요. 선거는 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였다면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 대표 역할을 맡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영어. 고대 아테네의 특징은 직접 민주주의겠죠.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위 글에 등장한 국가의 민주정치의 한계점이에요. 고대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하긴 했고 또 직접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지만 한계점은 모든 사람이 시민이 아니었죠. 당시의 시민은 오로지 자유민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죠.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었죠.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가에 들어갈 용어는 직접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돼요. 서술이라는 게 문장으로 쓰는 것을 의미해서요. 직접 민주주의고, 그리고 한계점은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절도죄를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묵비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했죠?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 그럼 가에서는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나타나 있는데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이런 절차를 두는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이념은 세 가지가 있죠. 뭐였죠? 인간 존엄성, 자유평등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미란다 원칙을 왜 얘기해 줘야 되는지 이거와 가장 관련 있는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 존엄성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가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일정 장소에 구금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내 신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좀 제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포를 당하는 피의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반드시 경찰이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차를 두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신체의 자유예요. 이 용어가 반드시 서술형 문장에 나와야지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역시 찾아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제도는 이제 장애인은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죠. 고용이 이제 일자리를 얻는 그런 것을 고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비장애인,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쓰자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을 배려함으로써
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평등의 종류는 실질적 평등도 있고 형식적 평등도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해서 다르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서술형 문항에 답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이 실질적인 평등이란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일단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 중에 여기서 이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해야 된다. 헌법을 만들고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독재자가 나와서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통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입헌주의의 원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권력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 네,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리였죠. 그리고 여기서 독립된 기관 3개 있었죠? 네, 여기 3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권력 분립을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수직적인 권력 분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권력을 부여받아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수직적인 형태의 권력 분립이었고요. 네, 수평적인 형태의 권력 분립이었죠. 그러면 가와 관련 있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적으래요. 네, 입헌주의죠. 입헌주의다. 나와 관련된 민주주의 기본 원리 권력 분립이다. 네, 이건 선생님 따로 쓰진 않을게요. 네, 가는 입헌주의고 나는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 네,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 왜 이게 필요한지,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서술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국가 권력 남용을 막아서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최종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네, 어떤 국가 권력이 함부로 남용되는 거, 그러니까 독재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국가 운영해야 되고 국가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죠. 결국 보장하고자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 3가지, 바로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죠. 네, 이거를 결국 잘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 핵심 키워드는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거. 네, 이렇게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각국은 이번 총선에서 A당이 다수당이 됐대요.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 현재 B당의 소속이래요. 네, B당 소속.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국을 보면은 총선에서 A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다수당의 의미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과반 이상 의석. 과반이라는 거는 10명이면 6명의 어떤 의원을 A당에서 배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의 수반은 B당 소속이래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의석은 A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은 또 B당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다르게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고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다른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됐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만약에 각국의 의원 내각제가 되려면 A당이 다수당이면 행정부 수반 반드시 A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은 지금 전혀 다른 당이죠. B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각각의 선거, 행정부의 수반도 따로 뽑았고 총선도 지금 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배웠냐면 여소야대라고 배웠죠. 네, 그럼 여소야대하면 그 기억나는 아마 문장이 있을 건데 여소야대는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다는 거예요.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당. 지금 여기서는 B당이 여당이에요. 그리고 A당이 야당인데 의회에서 이건 의회에서 어떤 당에 속한 의원이 많냐? B당, 여당에 속한 의원은 적다는 거고요. A당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A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야당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제 단점이었죠. 정치적인 대립, 국회와 정부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을구를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C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C당이 집권당이 됐대요. 집권당이 됐다는 거는 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정치적 권력을 이제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고 C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을국 같은 경우는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이다. 네, 그 이유는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었죠.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을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굴까요? 네, 총리예요. 총리. 네, 갑국은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고요. 네, 그래서 총선을 했더니 지금 행정부까지 같이 구성이 된 거죠. 네, 선거 한 번으로 입법부 행정부가 구성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죠.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뭔지 그걸 쓰라는 거예요. 네, 두 개를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다 배웠으니까 적어볼게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으면 이 중에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네,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행정부가 간섭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런 법률안이 김영란법이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이 가능하죠. 네, 국회의원과 장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네, 엄격한 대통령제라면 이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 이거는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한 대통령제라면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총리와 성격이 비슷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죠. 총리와 성격이 비슷한 네, 근데 서술형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네,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서술을 하면 되겠죠. 네, 7번 문제입니다. 고카페인 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언론 보도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자,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네요. 언론이 보도됐고, 그거에 사람들이, 정말 청소년한테 이게 안 좋구나라는, 그런 사람들 의견이 모아지자, 각 정당에서는, 정책안을 마련을 하고, 지금 정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있는 정치 단계는 무엇인지 쓰는 건데, 이 언론과 정당이 활약하는 정치 단계는 이익 집약 단계라고 했죠. 이익 집약. 이익 집약 단계고요. 이익 집약이라는 거는 이익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 고카페인 음료를 지금 학교 매점에서 판매 금지시키자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시민은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활약을 했는데 여러분도 시민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하고요.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 개 이상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카페인 음료는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음료 선택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편의점에서 어차피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그러기에는 좀 약간 실효성,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적지 않냐. 실효성이 좀 적고 오히려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타당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냥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가는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 가는 뭐죠? 가는 정당입니다. 가는 정당이고요. 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래요. 나는 시민단체죠.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즉 사익을 추구하는 이 단체는 이익 집단이죠. 그래서 정치 주체를 각각 적으라고 하면 정당, 이익 집단, 정당 순서대로 적어야겠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의 특징을 적는 거예요. 그럼 정당의 특징,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표로 정리를 해줬었는데요. 이 정당의 일단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특징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정당의 큰 특징이 어떤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다른 집단과 다르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은 설명하는 용어를 적으래요. 지금 용어가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 이거와 관련 있는 제도는 뭐죠? 지방자치 제도죠. 지방자치 제도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유를 쓰래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와 함께 자기 지역의 일을 자치 스스로 처리하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 학교 또는 풀풀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냐라는 건데요. 이 이유는 그 이유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연결된 문제를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길죠? 그럼 핵심 키워드 알려줄게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 요거만 써도 돼요. 사실은. 다 앞에 생략하고, 길기 때문에. 이거 다 생략하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지방자치 제도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부터 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앙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역의 일부터 이렇게 해보면서 민주주의가 이런 거였지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할 때 가에 들어갈 기관을 적고 그 역할을 2가지 이상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광역은 이제 보통 뭐 강원도, 경기도처럼 그냥 도나 특별자치도, 현재 제주도 하지만 6월달부터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 중에서는 일반시가 아니라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이 광역 단위에 들어갔죠. 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거는 광역단위고 기초단위는 이 광역단위 밑에 있는 도의 경우에는 시와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경우에는 구가 있죠. 이게 기초단위인데 여기서 각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기초단위에서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이 뭐냐면 의결기관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지방의회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집행기관은 지방정부인데요. 지방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도 보면은 국회가 법률을 정해서 결정을 하면 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방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기관은 가는 지방의회이다. 자, 지방의회 역할 2가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쓸 수 있는 거 한번 다 써볼게요. 일단 지방의회가 하는 거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의 종류 중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예산을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집행기관 역할을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했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한다.
자, 선생님은 지방의회가 하는 걸 모두 썼는데 시험에는 2가지 이상만 쓰래요. 그러면 이 중에 2가지만 쓰면 돼요. 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네, 이거는 뭐 제정, 개정 하나만 써도 됩니다. 네. 개정은 바꾸는 거고 제정 만드는 건데 뭐 하나만 써도 상관없고요. 예산안은 심의 깊이 있게 논의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확정하는 역할. 집행기관, 네,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네, 모든 내용을 해설을 선생님이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